이번 수업 시간에는 전환과 후환 사이에 있던 신나라에 대해서 다룹니다. 먼저 전환말부터 신나라가 망할 때까지의 정치사의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나라의 건국과 왕망의 개혁 정책을 살펴봅니다. 세 번째로 개혁 정책의 실패와 외교 정책의 실패로 발생했던 신말의 혼란 상황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망의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환말 신나라 시기 정치사의 추이. 여기서는 먼저 간단하게 전환말부터 신나라가 망할 때까지 주요 사건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어서 자세한 사건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제사후 외척 정치가 실행되게 됩니다. 곽과병이 무제사후 소제, 선제 초기까지 황제 대신에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원제 사후 즉위했던 성제 시대 때부터 전환 말까지 중간에 몇 번의 예외는 있었습니다만 외척 왕씨가 부상해서 정치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 기원전 48년부터 기원 후 7년까지입니다. 약 50년이 되는 기간인데 물론 중간에 정씨와 부씨 같은 외씨들이 잠깐 활동을 합니다만 대개 왕씨들이 설쳤던 시기입니다. 왕씨들 가운데서 가장 현명하고 똑똑했던 왕망이 찬탈을 하게 됩니다. 전환의 황제로부터 황제 자리를 빼앗고 신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왕명은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실시하지만 실패합니다. 기원 후 10년 흉노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당시 흉노는 전환과 신의 조공을 하고 책봉을 받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왕망이 주례에 따라서 주변 이민족들의 자귀를 낮추게 되고 흉노 선우의 인장의 크기를 줄이고 흉노를 항노, 즉 항복한 노예라고 국호를 바꾸는 바람에 화가 난 흉노 선우가 한나라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인 기원 후 12년 고구려가 반발을 일으키고 역시 반란을 일으킵니다. 흉노의 반란을 평정하지 못한 신나라는 고구려의 군대를 동원하려고 했으나 고구려인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반란이라는 표현은 좀 모호합니다. 고구려가 독립국가인데 말이죠. 그 다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혼란상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 가운데 형주 지역에서 발생했던 여러 농민들의 반란이 농림이라고 하는 집단으로 통폐합이 되는데 이들이 남양군에 있던 호족 세력과 규합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기원 후 23년입니다. 그리고 갱시자가 23년 2월에 즉위하게 되고 군대를 보내서 신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수도였던 상안, 원래는 장안이었으나 왕망이 수도를 상안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을 점령하고 끝까지 저항했던 왕망은 결국 피살되면서 기원 후 23년 9월 신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간단한 주요 사건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제는 전환시대 4분의 1에 해당하는 오랜 기간 동안 황제 자리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흉노를 정벌했고 남월 서남이들을 정복한 다음에 영토를 배 이상 넓혔습니다. 그러나 말년에는 흉노 원정에서 계속 실패하게 되고 이런 대외 원정을 위해서 군사비를 조달하기 위해 무리한 재정 수입 확대를 위해서 백성들을 쥐어짜는 바람에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게다가 무제 말년에는 가정사까지 겹쳤습니다. 바로 황태자 거가 강충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무제는 황태자 거를 제거한 것입니다. 무제는 말년에 강충이라고 하는 무당을 신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충은 황태자 거와 사이가 나빴습니다. 무제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자 강충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무제가 죽고 태자가 즉위하게 되면 자신은 분명히 살해될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태자를 제거해야 된다. 태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태자를 모함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강충은 무제가 병이 생긴 것이 바로 사람들이 나무로 만든 인형을 땅에다 묻고 저주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자주 하는 사극을 보면은 특히 장희빈을 다룬 사극을 보면은 장희빈이 당시 왕후 민씨를 저주하기 위해 인형에다 장난치는 게 나오죠.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에 무제는 강충에게 저주를 한 사람들을 다 찾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강충이 휘두른 칼날이 자신한테 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태자는 어머니였던 위황후와 상의를 해서 결국 군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강충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무제는 승상 유굴리에게 태자의 군대와 싸우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장안성에서 승상 유굴리가 이끄는 황제의 군대와 태자가 이끄는 군대가 서로 시가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패한 태자는 도망가다 살해되고 위황후는 자살하게 됩니다. 대외전쟁의 실패와 국내 불안, 가정참병 때문에 무제는 후회하고 정신을 되찾았습니다.
기원전 89년 무제는 불호장생을 위해서 불러들였던 모든 방생들을 다 내쫓고 다시는 신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윤대의 조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윤대의 조서는 무제가 서역, 지금의 중앙아시아, 특히 현재의 신강 위구르 자치구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 윤대라고 하는 지역에 파병했던 군대를 철수시키는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철수하라는 조치 이외에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조세를 더 이상 임의로 징수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은 농사에 힘쓰게 하며 국방도 수비만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황제들이 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되죠. 중국의 황제들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무책임, 권력의 독점, 질투. 이 세 가지 중에서 이런 모든 실정의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제가 그나마 잘한 짓 중에 한 가지죠. 이 조치를 전에 말한 대로 윤대의 조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후 다시 흉노를 공격하지 않고 백성들을 쉬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구하게 됩니다. 기원전 87년 2월 무제는 병이 위독하자 막내 아들이었던 비릉을 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곽강, 김일제, 상관걸 등에게 섭정을 하도록 합니다. 이때 무제에게 죽은 태자거 이외에도 연왕단, 광릉왕 서 등이 있었으나 무제는 나이 어린 비릉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생모가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비릉의 어머니였던 구가부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무제는 2달 만에 죽게 됩니다. 무제가 죽은 후 곽거병, 김일제, 상관걸 이 세 명이 정치를 했습니다. 보정 혹은 섭정이라고 하는데 로마의 1차, 2차, 3도 정치를 떠올리게 되죠. 이때 가운데에서 무기의 균형추 역할을 했던 조정 역할을 했던 김일제가 죽고 곽거병과 상관걸이 싸우게 됩니다. 결국 곽거병은 기원전 80년에 상관걸 일파를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소제, 창업한 하, 선제 이 세 명의 황제 시대 때 권력을 행사하게 되죠. 선제와 원제의 시기를 거쳐 성제가 즉위합니다. 원제는 태자였을 때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으나 그 여인이 죽자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이를 보다 못한 선제는 여러 여성들 가운데 한 사람을 고르라고 하는데 원제는 아무 생각 없이 한 여성을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태자비가 되고 나중에 황후가 되죠. 이 사람이 원제가 죽고 성제가 어린 나이에 즉위하게 되자 왕씨 일족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때가 기원전 33년입니다. 외삼촌 왕봉은 대사마 대장군 영상서사라는 직함으로 보정을 맡았습니다. 성제는 이미 19살이어서 친정할 수 있었으나 왕봉과 어머니 왕황후, 이때는 왕태후가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원래 성제는 자기가 친정을 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급관리 임용과 관련해서 외삼촌이었던 왕봉과 다투게 됩니다. 성제가 하급관리들을 임명하려고 하자 주변에 있는 측근 신하들이 이런 것들은 모두 대장군 왕봉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고관도 아닌 자기 측근에 둘 하급관리들도 황제가 임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왕씨 일족들로 인해장막이 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성제는 좌절하게 되고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끊습니다. 대신 성제는 술과 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성제가 총애했던 여성이 중국의 미인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조비연과 합덕 자매였습니다. 성제는 특히 조비연을 황후로 삼고 조비연의 동생이었던 합덕과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니까 좀 모호하군요. 합덕은 성제에게 일종의 채음제를 먹이게 되는데 결국 채음제를 먹고 합덕과 성관계를 맺었던 성제는 복상사하게 됩니다. 기원전 22년 왕봉이 죽은 후 왕봉의 아우들이 번갈아 가면서 총책임자가 돼서 정치를 담당했습니다. 왕음은 대사마 거기장군, 왕상은 대사마 위장군, 왕근은 대사마 표기장군의 직책으로 차례대로 보정했습니다. 그리고 왕근의 뒤를 이어서 왕망이 외척으로 섭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왕망은 본래 왕태후의 동생 왕만의 아들인데 일찍이 고아가 돼서 왕태후의 동정과 총애를 받았습니다. 성제 때 갑자기 득세한 왕씨 자제들이 모두 교만과 사치에 빠졌으나 왕망만은 근검하고 학문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왕망은 유학을 좋아하여 유생과 같은 의복을 입고 행동도 조금도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랫사람에게도 겸손해서 재물을 아끼지 않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들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신들이 왕래하고 있었으므로 조야의 존경을 받아 명망이 올라갔습니다. 왕망은 38살인 기원전 8년
2년 대사마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더욱 어진 인물들을 등용하고 존경하였으며 황제로 받은 상과 봉급 수입을 아랫사람이나 빈객에게 나누어주고 자신은 더욱 검소하고 전략하였습니다. 기원전 7년 성제가 죽고 그의 조카였던 흔히 계위에서 애제가 되었습니다. 애제의 조무 부태후는 까다롭고 난폭했으며 전횡이 심하고 정사에 관여했으므로 왕망과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망은 파면됩니다. 기원전 5년 왕망은 그의 본국이었던 신도후구 현재의 하남성 남양시에 해당합니다. 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한나라 조정은 외척 부씨와 정씨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왕씨 세력이 잠깐 주춤했던 시대였습니다. 애제는 주기 초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했으나 부태후의 간섭과 황제 자신의 병약으로 정치는 점점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년 애제가 죽었습니다. 이때 부태후와 정태후가 먼저 죽자 왕태후가 다시 궁정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태왕태후가 됐죠. 그녀는 즉시 왕망을 대사마로 다시 임명하고 왕망이 선정한 9세짜리 중산왕 기자에게 황제로 즉위하도록 합니다. 이 사람이 평제입니다. 기원 후 1년 왕망은 퇴부 안한공이 되어서 국정을 정결했습니다. 그리고 기원 후 4년 주공의 고사를 본받아 제형이라는 칭호를 덧붙였습니다. 제형은 재상의 존칭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기원 후 5년 나이 어린 평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설에는 왕망이 살해했다거나 하나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평제가 재위했던 5년 동안의 왕망은 적지 않은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기원 후 2년 전한의 종실 제왕과 공신의 후에 117명을 열후로 봉하고 토지 30경, 전 100만전, 집 200채를 세워서 빈민을 구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궁국 현읍에까지 학교를 세웠습니다. 기원 후 4년 왕망은 수도에 태학을 확충하고 학자들을 위해서 숙사 1만 채를 지었으며 오경박사를 경마다 5명씩으로 늘리고 악경박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경술과 학문에 뛰어난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후원하니 모두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이런 조치로 말미암아 왕망은 유가들의 찬사와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정적, 손보, 공승, 병한 등을 내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비판적이었던 숙부 왕리, 큰아들 왕후도 강제로 자살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정적을 숙청한 결과 왕망은 조정 안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평제가 죽은 후 왕망은 겨우 2살밖에 안 되는 종실 유자영, 손제 현손이라고 합니다. 을 평제의 후사로 삼고 왕망 자기 자신은 가황제 또는 섭황제라고 칭했습니다. 가황제는 임시로 황제가 된다. 섭황제, 황제를 보좌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가 이렇게 황제의 존호를 붙이게 된 것은 하늘의 뜻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평제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무경현 도정이 흰돌을 얻었는데 그 위에 고 안한공 망위 황제라는 글자가 흰돌에 쓰여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안한공 망이 황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글자를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황제, 섭황제가 된 것입니다. 이때 왕망이 찬탈의 의지, 즉 황제의 자리에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던 동군태수 책의가 군대를 일으켰으나 패했습니다. 기원 후 8년 전국에서 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섭황제 당위진이라고 해서 왕망이 진짜 황제가 된다라고 하는 유언비어가 퍼진 것입니다. 그리고 왕망은 이를 이용해서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때 왕정군, 즉 왕태후가 반대했지만 이미 이때는 늦었습니다. 외척이 황제로 즉위했던 것은 왕망이 처음이었습니다. 왕망의 성공은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들이 남겨준 덕과 고모, 즉 왕태후 왕정군의 도움 그리고 개인적인 인망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협조자는 유학자들이었습니다. 전환시대 유학계에는 이미 대량의 음양가들이 들어가 있어서 유생들도 자연현상으로 사람의 화복을 점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스러운 일이 있게 되자 왕망을 지지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추현의 오동론도 유학자들에게 이용되어 정치에 부상하게 됩니다. 소제 이후 어떤 사람은 한나라의 쇠운을 지적하면서 마땅히 새로운 성인에게 선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애제가 동현이라는 총신에게 선양하려고 했던 것도 아마 이런 설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성제와 애제가 정사를 더욱 어지럽혔으므로 지배층과 피지배층도 한나라의 종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왕망이 찬탈할 수 있는 환경과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해주게 된 것입니다. 성제 이후 왕씨 일족과 유학자들의 정치적 합작은 이미 서로가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왕망이 유학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유생들을 우대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생들은 감격하게 되고 그들은 왕망이 한나라를 찬탈하는데
크게 조력하게 됩니다. 이어서 왕망의 개혁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료는 왕망의 개혁 정책에 대한 사료입니다. 이 사료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직경 6분 무게 1수의 소전 직1이라는 글자가 쓰인 소전을 만들어 이전의 대전 50과 세트를 이루도록 함께 사용하도록 하였다. 백성들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백성들이 구리와 목탄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전략 진은 무도하여 세금을 무겁게 하였으며 욕망을 채우고자 백성들을 피폐케 하였다. 또 성인의 제도를 파괴하고 정전을 폐지하였으므로 견병이 일어나고 욕심 많은 비루한 자가 나오게 되었으며 강한 자는 수천의 토지를 갖고 있고 약한 자는 송곳을 꽂을 만한 땅도 얻게 되었다. 한시 즉 한나라는 전조를 감소시켜 30분의 1로 받았으나 아직 갱부가 있어서 늙고 병든 자도 모두 냈다. 그런데 호족은 소작인이 수확한 것을 나누고 인대한 자의 세를 겁탈하니 명목상으로는 30분의 1세이나 실제로는 10분의 5세이다. 아버지와 아들 지아비와 지엄이가 1년 내내 경작해도 돌아오는 것은 먹고 살기에도 부족하다. 그러나 부자는 개와 말이 먹는 콩과 좁쌀도 남아둘며 교만하고 사악한 짓을 한다. 가난한 자들은 술 지게미도 마다하지 않으며 궁함으로 사악한 짓을 한다. 천하의 토지를 왕전이라고 부르고 노비를 사속이라고 부르며 두 가지 모두 매매할 수 없도록 하였다. 남자가 8명이 다 차지 않았는데 토지가 일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토지를 친족과 인근 마을에 나누어 주도록 한다. 예전에 토지를 갖고 있지 않다가 지금 토지를 받게 되는 자는 정해진 제도에 따르도록 하였다. 감히 정전제라는 성스러운 제도를 비난하거나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가 있다면 인간세계 끝자리로 쫓아내 귀신들을 막도록 하며 황시 조고 우제의 고사대로 하겠다. 그러나 다시 백성들이 한나라의 오수전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왕망의 대소전 병행방침을 알기 어려웠고 또 자주 바뀌어 믿을 수 없게 되자 몰래 오수전으로 물건을 매매하였다. 처음 육관의 설치를 명령하였다. 관청에서 술과 소금, 철기를 전매하고 동전을 주조하며 산림수택에서 물자를 수취하는 자에게 세금을 물리도록 하였다. 또한 관청이 물가가 쌀 때 물자를 거두어 물가가 비쌀 때 팔도록 하고 백성들에게 100분의 3 정도의 싼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도록 했다. 희하에 주사를 설치하여 군마다 1인을 두어 역삼의 추례를 타고 술의 이익을 감독하게 하였다. 지금까지 읽은 부분이 왕망의 개혁정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사료를 읽은 이유는 왕망의 개혁정책에서 임용고사 문제가 3번, 4번 정도 출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두 번째 나온 왕망의 개혁정책의 여러 가지 조치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 혹은 임용고사에 이미 출제됐던 거는 왕전제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2차례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육관, 오균, 그래서 육관제도와 오균 이것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왕망의 개혁은 여러분들이 사료를 읽어보시면 대충 아시겠지만 유교적 이념, 즉 고례라고 하는 이전에 있었던 제도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공자처럼 복고적이고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있는 제도를 기원 후에 실행하겠다고 하니 현실에 맞을 수 없게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제도의 개혁입니다. 정전제를 계승한 왕전제를 실시했다라고 하는데 왕전제라고 하는 표현은 좀 어색하지만 국가의 토지를 사유화가 진행에 되어 있던 국가의 토지를 국유화한 것이 왕전입니다. 그리고 호족들의 토지 소유를 제한했습니다. 이미 임용고사에서 여러 차례 출제가 되는데 왕망이 실시해서 했던 토지조사는 토지의 명칭을 왕전이라고 했지만 100% 국유화한 것이 아니라 호족들의 토지 소유를 제한한 것입니다. 즉 8가구가 경작할 수 있을 만큼의 경지만 경작을 하게 되고 나머지 토지를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나눠주게 한 조치이죠. 이 조치는 이미 전한 말에 여러 학자들이 주장했던 한전제 혹은 균전제와 통합니다.
그 다음에 상공업 개혁 정책으로서 균수 평준법을 확대 실시하게 되고 육관 5균 제도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주례 근거에서 관제와 관명, 지명들을 바꾸게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와 관련돼서 낙랑군의 명칭이 낙선군으로 바뀌게 됩니다. 왕망의 개혁 조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망은 30 구경 27대부 81원사로 중앙관제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관청 이름을 바꿉니다. 대산홍을 희화, 대홍열을 전악, 소부를 공정, 태상을 질종, 대리를 작사, 수영도위를 여우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구역의 명칭도 바꿨습니다. 평제시대의 13주 83군 29, 1576현을 9주 125군 2203현으로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의 등급도 경대부 사 순서로 바꾸었습니다. 왕이란 칭호는 오직 통일군주만이 사용한 존호라고 하여 당시 제후왕에게 부여됐던 왕의 칭호도 공으로 격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환시대 주변 이민족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왕의 칭호도 후로 격하했습니다. 왕망은 선양을 통해 자신의 찬탈을 합리화하기 위해 한의 선조는 유의 자손이고 자신의 집안은 순의 후예라는 설을 내세워 요순의 선양 관계를 한과 신나라의 선양 관계로 연결시켜 정당화했습니다. 그리고 하은주 3대의 자손과 한의 유형을 크게 우대했습니다. 이러한 관제 개편은 유학을 깊이 신봉한 왕망이 주례에 있는 정치제도를 모델로 한 복고 정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보 30 4장의 제도는 주례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구경 27대부 81원사 등의 제도도 주례 왕제 가운데 보이는 명칭이고 국사 국장 등의 명칭은 왕망의 창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왕망의 관제개혁과 정치는 복고적이라기보다 전환시대의 정치, 사회, 경제체제를 이어받아 황제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관료제 형성과 관료제도를 통한 국가통치, 그리고 농경과 자장 농민을 기축으로 한 사회 구현을 이상으로 삼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왕전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미 한대에 들어와 사회 빈부의 차가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개혁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미 한 무제 시기에 동중서가 한전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애제 때는 대신인 사단, 공광, 하무 등도 똑같은 주장을 하고 30경을 사전에 한도로 하자고 했습니다. 즉 30경의 토지만큼을 소유하자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귀척과 충신들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동중서 등이 한전을 주장한 것은 본래 정전제는 실행하기 어려우므로 한 걸음 물러나서 다른 방법을 주장한 것입니다. 왕망은 정전의 회복을 자기의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원 후 5년 전국의 토지를 모두 국유로 하고 이를 왕전으로 해서 매매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왕전의 토지개혁은 주대에 이미 시행되었다고 하는 정전제를 모델로 한 것인데 그 목적은 토지견병을 통한 특권층의 토지 소유 독점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이미 호족 출신 자제들이 관료가 되어서 기반을 확고히 하고 있었으며 또 지방에 확대된 호족의 세력이 확고하고 단순히 중앙의 명령과 법령만으로 토지개혁을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범법자의 색출과 처벌이 가중됨에 따라 그 자체가 새로운 사회 불안의 요소로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정전제를 모델로 한 토지개혁은 불과 3년 만인 기원 후 12년 폐지됩니다. 사회 경제 면에서의 왕망의 개혁은 상공업의 통제와 빈민구제였습니다. 이 개혁은 육관 5균 제도로 나타났습니다. 육관은 6R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소금, 철, 술, 산택의 물산, 화폐와 구리 채취, 물가 조절과 금융 6항목을 말합니다. 5균은 육관 가운데서 물가 조절에 관한 것을 뜻합니다. 육관은 6개의 품목을 정부가 장악하고 운용하던 전매업이었습니다. 전매 정책은 한 무제 시대에 실시되었고 전매 대상은 염, 철, 주, 즉 소금, 철, 술에 국한되었으나 왕망은 이를 대폭 확대하여 구리와 명산대택의 산물까지 국가 전매로 한 것입니다. 이 육관 가운데 왕망이 가장 주력했던 것은 물가를 조정했던 5균이었습니다. 5균은 수도 장안을 중심으로 해서 낙양, 임치, 한단, 완, 송도 5개 대도시의 시에 설치한 5균관이라는 관청을 뜻합니다. 이 5균관은 동서에 2시 및 각 도시에 하나씩 설치하였는데 그 장을 5균사시사라고 하고 그 아래 교역승 5인, 전부승 1인을 두어 물가 조절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곡식, 비단, 마, 포 등 물자의 평균 가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평균 가격 이상으로 급등하면 물자를 방출해서 가격 급등을 억제하고, 가격이 내리면 다시 이들 물품을 구입하여 평균 가격으로 판매하여 물가를 안정시켰습니다. 이는 무제가 실시했던 균수평준법과 비슷한 역할을 하였으며 상인의 폭리를 배제하고 물가 조절을 통해 사회 안정을 이룩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육관 오균제도와 더불어 대여제도가 활용되었습니다. 이는 국가가 빈곤한 백성에게 돈을 저리로 대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장례 또는 제사를 위해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반환기간을 정해서 무이자로 대여하였으며, 생업을 경영하기 위한 자금으로 대여할 때에는 그 자본으로 얻은 연간 수익의 10분의 1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이같이 대여의 목적은 빈궁한 백성들의 생업과 생활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육관, 오균, 대여 제도를 살펴보면 왕망의 사회 경제정책은 경제적으로 볼 때 전매 정책과 세수중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지만 황제의 권력에 이론적으로 통제되는 통제 경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망의 경제정책은 한 무제처럼 치밀하고 조직적인 정책 수립과 행정제도, 이를 담당하고 추진할 노련한 관료가 없었습니다. 오직 육아의 복고적이고 추상적인 사상이 왕망경제의 추진력이었으며, 또한 그가 인선한 관료는 사리 사욕만 도모하는 탕가놀이였습니다. 따라서 상인 출신의 담당관은 지방관과 결탁해서 가차장부를 만들어 행정상의 숫자만 나열하여 사리 사욕을 취했습니다. 따라서 물가는 하락하지 않고 급등했으며 무고한 사람들한테 형벌이 가중되어 오히려 사회불안과 원성만 높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정책의 실패는 화폐개혁, 토지개혁, 토지정책 실패와 함께 왕망정권의 붕괴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제도는 왕망이 즉위한 시건국 원년, 즉 기원 후 8년에 시작해서 기원 후 9년과 10년 계속 반포한 것입니다. 그 시행 효과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화폐개혁은 금융상의 큰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밖에 구리광산과 산택의 독점이익을 차례로 폐지했는데 이 또한 어려움에 부딪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부작용, 관리들의 가렴주구 뿐만 아니라 이민족들의 반란도 왕망의 몰락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왕망은 주나라 때의 봉건제를 모방해서 천하를 구주 만국으로 나누고 모든 왕호를 없앴으며 한나라로부터 왕으로 봉해진 주변 국가의 군장들에게 일률적으로 후로 임명하고 세라고 하는 도장의 인쇄 규격을 장으로 격화시켰습니다. 흉노 선우는 이를 불만스럽게 생각해서 기원 후 10년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왕망은 수십만 명을 파견해서 이들을 토벌하여 수년 동안 전쟁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징발이 고통스러워 심지어 도적이 되기까지도 했는데, 특히 신나라의 북쪽 변방이 더욱 심했습니다. 기원 후 12년 왕망은 고구려 사람들을 징발해서 흉노 원정에 종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구려인들은 이에 반발하게 되고 고구려와 신나라의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같은 해 서남해의 구정도 반란을 일으켜 왕망은 여러 차례 군대를 보내 토벌했습니다. 이처럼 북쪽, 동북쪽, 서남쪽에서 이민족과 주변 국가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쟁은 10년 동안 계속되었지만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고 군사비가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원 후 17년부터 신나라 국내에는 해마다 가뭄과 메뚜기 떼의 피해가 심했습니다. 재해가 가장 심했던 곳은 청주, 서주, 형주, 세주인데 세 주의 기민은 떠돌아다니며 약탈을 일삼다가 점차 폭력 집단이 되었습니다. 청주, 서주, 기민 집단을 정미라고 부르는데 눈썹을 붉게 염색해서 관군과 구별했다라는 사실에서 얻어진 명칭입니다. 형주의 기민 집단은 농림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의 동굴이 농림산, 지금의 호북성 당양현 동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붙여졌습니다. 결국은 이들 반란 세력들이 크게 확충했고 신나라를 멸망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들 가운데 농림과 남양의 호족 세력들이 결합을 하게 되고 23년 유현이 갱시제로 옹립됩니다. 그러나 갱시제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정림의 무리들이 장안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하북 지역에 있었던 유수가 25년 즉위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후한을 세운 광무제 유수입니다. 이 당시에 신나라가 망할 때까지의 과정을 사건사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형주에 있었던 유민 집단이었던 농림은 두 파로 나뉘었는데 한 파는 남쪽으로
남군으로 쳐들어가는데 이들을 하강병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한파는 북쪽 남양군으로 쳐들어갔는데 신시병이라고 불렀습니다. 22년 왕망은 군대를 보내서 정미를 토벌하였으나 계속 패했습니다. 형주의 반란은 더욱 커져서 뒤이어 일어난 반란의 무리에 평림과 용능, 하강, 신시 이 4개의 병사들이 합류했습니다. 용능병의 수령은 유연, 유수 형제들인데 한 경제의 아들 정황 발해 후예입니다. 원제 때 남양군으로 이주해서 남양군의 호족이 되었습니다. 유연, 유수 형제는 다른 반란 무리들의 우두머리보다도 비교적 인망이 있었습니다. 유연은 사람 대함이 호방했고 빈객들과 잘 지냈으며 기병의 일은 모두 그의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수는 사람 대함이 근후하고 또한 왕망 때에 태학에 입학했기 때문에 비교적 정치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연은 부하들을 다스리는데 너무 엄해서 각파의 연합군들은 대부분 그를 우두머리로 받들려 하지 않았으므로 다음해 즉 기원후 23년 2월 한 황실의 또 다른 일파였던 유현을 황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연호를 갱시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유현을 갱시제라고 합니다. 23년 5월 갱시제가 남양군의 치소인 완을 빼앗아 도읍으로 삼았습니다. 이때 왕읍, 왕심의 신나라 군대 40만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왕읍과 왕심은 먼저 10만 명으로 연합군의 거점인 곤양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곤양을 지키던 유수가 신나라 군대를 격파하고 왕심도 살해되었습니다. 왕읍은 수천 기병을 이끌고 낙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 전쟁으로 전국이 크게 동요하여 각지에서도 뒤따라 군사를 일으켜 이에 호응하고 갱시제를 주인으로 받들었습니다. 이 곤양의 전투로 왕망은 패망의 운명이 완전히 결정되었습니다. 뒤이어 갱시제군은 두 길로 나누어 한쪽은 낙양으로 한쪽은 무관으로 들어가 장안으로 진격했습니다. 연도에서 호응하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고 합니다. 갱시제는 23년 9월 장안으로 진격하니 성안에서도 폭동이 일어났고 왕망은 미안궁의 참대에서 68세의 나이로 피살되었습니다. 그래서 왕망의 신나라는 16년 만에 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망의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망은 초인적인 지력, 말솜씨, 위엄을 갖추고 있었으나 지나친 자신감, 복고적인 생각, 시기심, 의심 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후한 사람들은 왕망을 안 좋게 평가했고 후한의 역사학자들은 왕망의 장점을 모두 말살하고 거짓말을 잘하고 사기를 잘 치는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그가 황제의 자리를 얻은 것은 하늘의 뜻에 돌린 것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학을 진흥시킨 것은 진시황제가 분서갱유를 한 것처럼 육아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후한 이후의 사가들은 대부분 이런 논조를 받아들이고 왕망을 더욱 비난했습니다. 왕망은 확실히 거짓된 면이 있었으며 어리석은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한에 거짓말하는 이 사기 풍조는 결코 왕망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제 이후 관리와 유학자들은 유학으로서 자기들의 치부를 숨겨서 이처럼 허풍을 치는 풍조가 더욱 생겨났으며 원제와 성제시대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왕망은 이러한 위풍을 이어받아 확충한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자기 자신을 잘 포장해서 거짓으로 명성을 얻었으며 이를 얻은 다음에는 다시 이 거짓으로 제위에 오르고 마침내 이 거짓으로 실패했습니다. 그의 어리석음은 일종의 착각이었습니다. 그의 정치사상과 개혁정책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적인 능력이 없어서 실패했습니다. 왕망은 복고를 맹신했을 뿐만 아니라 하는 일마다 거짓으로 행했으므로 사람들이 어리석음의 감각을 갖게 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왕망의 개혁정책은 전체적으로 전환시대 정치 풍조를 개혁하는 것이었습니다. 전국시대 중기 맹자가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했었고 전한의 유학자들도 균전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상적인 주장이었다라고 합니다. 왕망은 맹자 이후 300~400년 동안의 공론을 실행하였습니다. 개혁하려는 용기와 정치를 행하려고 하는 근면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개혁 정책이 정치사회의 진화 원리를 위배한다라고 하더라도 당시의 병폐를 제거하기 위해 하려는 것이었으며 대부분은 백성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왕전, 오균, 대여제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왕망은 실제 정치의 실패자이며 복고 사상의 순도자였습니다. 현재 학자들도 왕망의 개혁 정책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망이 당시 전환시대 중기 한무제가 무리한 대외원종으로 일으킨 혼란 그리고 호족들이 대토지 소유를 하게 되면서 생긴 사회적인 빈부 갈등을 줄이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왕망의 개혁 정책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혁 정책에 저항했던 호족 세력들이 권력을 잡아서 국가를 세우게 되니 이 나라가 후한입니다.